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은요, 네. 지금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이전과는 조금은 다르다. 네. 약간 정책인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인정하는 네, 거죠. 네. 거래나 이런 게 예전과는 다르니까 네. 정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죠. 음. 근데 과연 이게 하락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네. 하락으로 보기에는 눈에 띄는 변화는 없는 거죠. 네. 거래만 안 될 뿐 호가는 네. 높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하락이 되면 도대체 언제 되는 것인가? 음. 이 하락을 알 수 있는 뭔가 기준? 네. 뭔가 이런 거를 좀 우리한테만 좀 알려주실 수 없나? 이런 게 좀 이제 자꾸 조심스럽게 이렇게 요구하는 뭔가 청기누설을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알자고요. 네, 우리끼리 알면 뭐 문제 되나요? 네. 알려주시죠. 알면 알려주셔야죠. 네네. 네. 그러니까 시장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시기별로 핵심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만 좀 주의를 기울였다가 파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알 줄 알았어요. 자, 진짜. 이 상승장에서 정체기로 넘어갈 때의 핵심적인 변수는 뭐냐 얘기했었죠. 우리 영상 했었죠. 알죠. 알아요? 알지. 네. 네. 뭡니까? 사람들이 안 사야. 네. 안 사야 된다. 결론을 내렸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수자들이 안 사야 돼요. 안 사야 이 상승을 멈추게 되는 겁니다. 네. 네. 실질적으로 요즘 보면은 매수자들이 안 사고 있다라는 게 확실히 지표로 나타나고 있어요.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거래량 자체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죠. 네. 네. 그리고 뭐 지금 약간 늘긴 했지만 여전히 낮은 상태. 이런 게 뭐냐면 매수자들이 안 사고 있다라는 게 이제 지표로 나타나고 있고 그 결과로 지금 정체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정체기에서 하락장으로 넘어가려면 뭐가 핵심이냐? 핵심이 뭐예요? 뭘 것 같아요?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그거. 아니, 좀 생각 좀 해보시라고요. 아니, 생각해도 틀리니까. 일단 아니, 하락이 이렇게 되려면 틀리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 두렵지 않아요. 그냥 살짝 부끄러울 뿐이지. 그냥 내가 그게 그거지. 두렵진 않아요. 그냥 틀려도 좋으니까 얘기를 해보시라고. 하락이 되려면 네. 지금은 어찌됐든 주춤하긴 하지만 거래량이 네. 그 실거래가를 보면 호가가 높게 찍히긴 하잖아요. 네. 그러려면 하락이 되려면 일단 호가가 낮아져야죠. 호가가 낮아져야 된다. 뭐 그런 게 일정 정도 있을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싸늘하니까 말하기 싫은 거예요. 제가. 싸늘하지 않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인정을 하잖아. 아니, 내가. 눈빛이 싸늘해졌어요. 네. 떨어지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시면 질문에 일단 제가 어떻게 됩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걸 몰라 왜? 저만 모르는 거 아닐걸요? 다 그럴걸요? 아 진짜? 그럴걸요? 뭐냐면 매도자들이 싸게 팔면 되는 거예요. 저도 알죠. 그거는. 네. 근데 어떻게 해야 싸게 파냐는 네, 거죠. 그죠. 네. 싸게 팔아야 되는 그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공포스러워야 돼요. 매도자들이 네. 공포스러워야 된다. 네, 그러니까 공포스럽지 않으면 매도자들은 최대한 버티는 거를 강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심리 쪽은 우리가 뭐 이렇다 기준이나 뭐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그렇죠. 거는. 이런 걸 네. 뭐 알 수 있는 그런 게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매도자들이 공포가 오는 게 사실은 이제 과거 사례에 몇 번 있었습니다. IMF와 네. 외환위기였어요. 네. 이 예전에는 이제 외부 충격이라는 강한 충격이 경제 상황으로 그냥 엄청난 충격이 빡 오면서 사람들이 일종의 패닉 상태에 쫙 빠지면서 이제 매도 매물들을 막 쏟아내게 되었었죠. 네.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었어요. 네. 자,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오류를 겪는 게 경제의 침체 상황이 와야 이제 이 매도자들이 패닉 상태가 되고 그로 인해서 하락하게 된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옛날에 IMF나 외환위기처럼 위기 상황,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이 지금 올 것 같지 않다. 그런 게 오더라도 이미 여러 번의 경험을 토대로 국가, 정부들이 대부분 다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조짐이 보일 때 미리 행동함으로 인해서 충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예상하면서 부동산의 충격은 없다. 그러면 뭐죠? 매도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질 일이 없기 때문에 하락하는 일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게 또 일리가 있는 게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이었던 거잖아요. 네. 최근에 또 그렇게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게 코로나로 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코로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또 충격이
많지 않았거든요. 네네. 많아도 금방 회복을 했고 맞습니다. 경험치가 있으니까 되지 네. 않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거든요. 코로나는 약간의 어떻게 보면 경제 충격과 같은 충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시장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장 상황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과 같은 정책이냐, 네.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 외부 충격의 효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IMF와 금융위기 때는 상승장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상승장 꼭대기 이제 넘어가는 상황에서 외부 충격이 우연적으로 겹쳤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코로나 위기가 갑자기 닥친다. 그러면 그 외환위기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코로나 상황이 닥쳤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 상황이 화랑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먼저 멈춰 있어야 돼요. 일단은. 그 매수자들이 사고 있는 상태에서 충격이 오면 네. 충격이 크지 않아요. 그것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발휘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외환위기가 상승장에서 오잖아요. 네. 그러면 효과가 크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런 겁니다. 모든 것들은 항상 폭발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 돼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갖춰져 있지 않은 상승장에서 코로나 상황이 왔기 때문에 네. 시장은 쉽게 이겨내고 바로 또 상승을 했던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는 돈도 막 풀었잖아요. 그게 이제 더 큰 상승을 일으켰던 부분이 있는 거고,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지금같이 외부 충격이 없는 상황에서의 그러면 매도자들을 패닉 상태로 만들 일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있습니다. 있다. 네,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독특한 제도 때문에 네. 생기는 패닉 상태를 만들 일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네,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일이 있습니다. 왜 1도 생각도 안 날까요? 뭐죠? 일부러 아닙니다. 생각 안 나는 척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연결 잘할 수 없겠죠. 네. 그게 뭐냐면 네. 바로 입주 미분양이에요. 입주 미분양. 네, 중고무 미분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전에 미분양은 많이 얘기했었는데 네, 네. 입주 미분양은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입주 미분양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되죠. 네. 이제 분양을 한다. 그러면은 짓기 전에 이제 청약을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청약에 다 팔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이행 과정. 그래서 입주를 맞이하고 뭐 이렇게 가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미분양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이 청약 단계에서 안 팔리는 물건이 생긴 게 바로 미분양이에요. 네. 예. 그런데 자, 이 미분양이 처음 생겼을 때는 결국에는 다 팔려요. 줍줍으로 막 외지 투자자들이 와가지고 순위에 상관없이 이제 살 수 있잖아요. 딱 지금 상황이죠. 예, 네. 투자자들이 와서 막 사갑니다. 근데 미분양 상태들이 하나둘씩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 현장들이 반드시 미분양이 생겨요.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팔리다가 네. 멈추는 시점이 와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안 팔리고 이제 누적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온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미분양된 상태에 있던 게 아파트가 다 지어지는 겁니다. 입주를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입주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때까지도 회사 보유분이라고 하죠. 건설회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 팔지 못한 거. 이 상태가 바로 입주 미분양입니다. 분양을 하고 2, 3년 후에 입주 네. 시기가 됐을 때도 팔리지 않는 거. 그렇죠. 이게- 이때 상황까지 가는 게 바로 입주 미분양인데, 이게 왜 사람들의 패닉을 불러일으키느냐? 그 질문을 지금 하려고 네. 했던 거죠. 아, 그래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 정말 사람들이 이제 급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인 겁니다. 네. 입주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기간까지 잔금을 치러야 돼요. 이 수분양자들이 이때 잔금 치르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면 이때부터 찾아오는 게 이 분양자들한테 공포가 찾아오게 돼요. 그런데 이게 일반 매매가 아니라 네. 분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2, 3년의 시간이 있을 텐데 네네. 이 잔금에 대한 공포가 생긴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대부분은 상승장 끝 무렵에 이제 분양을 받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때에 분양받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나 네. 그다음에 재정 상태나 이런 것들은 보면은 대부분 오를 걸 기대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떨어질 걸 예상하고 사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오르는 걸 전제로 계획을 세우는 거죠. 타이트한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러프한 여유 있는 재정 계획을 세우고 네. 이제 그냥 막연히 되겠지.
그러니까 2년 후에는 지금보다 가격이 몇 억 올랐을 테니까 그렇죠. 나는 이 정도만 해도 되겠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는 이런 거죠. 계획을 세우고 들어오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옛날 책에 파란 책에 보면 네. 무분별한 투자자들이 들어올 때 이런 게 위험하다. 이때 무분별한 투자자들이 대부분이 이제 계획성이 약간 떨어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런 상태.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잔금을 치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 상황을 잘 상상을 해야 돼요. 네. 이게 이제 상상이 안 되는 분들은 자꾸 노력을 해서 상상이 돼야 됩니다. 집중해 보겠습니다. 예. 네. 자, 이런 상황이 입주 미분양이 되려면 먼저 분양권 시장에서 어떤 상황이 되냐면 미분양이 굉장히 많이 누적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현장뿐만 아니라 그렇죠. 다른 현장까지 안 팔리고 있어야 처음에 미분양이 났던 게 끝까지 안 팔리고 가는 거잖아요. 네네. 예. 미분양이 많아야만 이게 안 팔리지 미분양이 별로 없다. 그러면 얘는 팔려요. 반드시 미분양이 어느 정도 누적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수요자들은 여기서 집을 극단적으로 안 사는 상황이 벌어져요. 예. 네. 왜냐하면 사야 될 물건들이 이제 많잖아요. 급하지가 않은 거죠. 급하지가 않으면 꼭 사야 되는 사람도 뒤로 시간을 자꾸 미루게 돼요. 계속 미루면 안 사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예. 이 사람들이 안 살 사람은 아닌데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미분양이 됐을 때는 매수세가 좀 주춤한 상태였는데 네. 미분양이 더 만원해지니까 더 위축되는 그렇죠. 거죠. 매수세들이 완전히 위축이 되는 거예요. 네. 살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입주 미분양이 되면 이 미분양의 프리미엄이 중요합니다. 프리미엄이 붙어 있을까요? 입주 미분양. 네. 프림 마피? 마피 정도? 그렇죠.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데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프리미엄인 거죠.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사는 사람한테 내가 돈을 주고 이거 가져가 이렇게 분양권을 가져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파는 사람이 돈을 오히려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까지 줘 해서 고맙습니다 하고 사가는 게 아니고 이거 분위기 요상하네. 네. 내가 이거 샀다가 완전 덜컥 뒤집어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서 더 안 사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입주를 할 때 네. 분양권을 가진 사람들이 네네. 이제 잔금을 치르기가 어렵잖아요. 네. 자금 계획이 약하니까. 그럼 이때 대출도 잘 안 나와. 그 다음에 대출이 나오더라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적용한 매매가가 적용이 되거든요. 여기서 LTV나 TTI가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원래 분양가보다 기준을 낮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가 준비해야 될 돈이 더 많아지는 그렇죠. 거예요. 준비해야 될 돈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네. 원래 다 현금을 가지고 살려고 했던 분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출을 껴야 되는데 대출도 잘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준비해야 될 돈이 많은데 준비도 적당한 금액만 준비했죠. 그러니까 항상 부족한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없으면 문제는 뭐냐면 이게 기간 한정이 없다라면 문제는 사실 크게 없어요. 근데 입주라는 건 잔금을 치르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기간까지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이제 정말 복잡한 상황이 벌어져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되면 분양자들은 이제 계약 포기자들도 생겨요. 그래서 계약 포기를 건설사한테 마이너스에 팔아도 안 되는데 나 계약금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가져가세요. 건설사가 받아줄까요? 포기하는데 안 받아주나요? 네. 계약금 포기한다는데? 그러니까 계약금 포기하면 건설세가 언뜻 보면 이득이죠. 네. 이득이기 때문에 가져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상황을 상승장에서의 상황을 자꾸 상상하니까 그래요. 하락장이면 마이너스 P가 붙어 있잖아요. 네. 회사 보유분도 안 팔린 게 있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뭐가 문제냐면 어쨌든 그 건설사는 이걸 다 팔아야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다 팔아야 됩니다. 제가 분양을 했었잖아요. 원래 분양이 좀 잘 될 때에 분양 상담사한테 가는 수수료는 굉장히 작습니다. 네. 적은데 안 팔리기 시작하잖아요. 수수료가 점점 늘어나요. 네. 제가 심하게 안 팔리는 것 같은 경우는 얼마까지 받았냐면 약 수수료만 5% 정도 전체 금액에. 예를 들어서 3억이면 10억이다. 10억짜리에 5%면 얼마예요? 5천만 원. 오. 수수료만 5천만 원. 이게 일개 직원이. 그러면 이게 다단계 방식이거든요. 직원 있고 위에 팀장 있고 그 위에 본부장 있고 그 위에 총괄본부장 있고 그 위에 대행사가 있어요. 이 대행사까지 다 먹을 걸 먹어야 되잖아요. 다단계로. 얼마나 남는 겁니까? 거의 그러면 총 금액이 직원의 한 2배에서 3배 정도 금액이 수수료 나가는 거예요. 오, 네. 그러면 판매 비용만 10% 이상이 나가는 거예요. 네. 10% 이상. 그러면 자, 계약금을 포기한 걸 받았어요. 그럼 다시 팔아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네네. 그러면 잘 팔아야 똔똔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 팔리는 게 늘어나잖아요. 그럼 더 안 팔리겠죠. 그럼 판매 비용이 더 늘어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마이너스 P로 던져놨기 때문에 원 분양가에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럼 원 분양가에서 나중에 안 팔리면 할인이 들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갖고 있는 수대로 마이너스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이때 최대한 안 받으려고 합니다. 뭘 핑계대냐면 중도금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민법상 계약에 보면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항변을 하죠. 분양자들은 내가 계약금 포기하겠다라는데 그걸 법적으로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실질적으로 돈은 안 냈지만 중도금 대출이 나갔다는 거죠. 그거는 내가 대출을 받아서 내 돈으로 낸 거예요. 그래서 중도금까지 갚다 간주하는 예. 건가요? 아. 중도금까지 다 낸 거예요. 그러면은 중도금까지 내면은 이때부터는 계약 취소가 안 되는 겁니다. 계약금 포기만 가지고 계약 취소를 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안 생겨요. 네. 이때부터는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계약 건설사가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는 게 손해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금보다 더 마이너스로 던져야 돼요. 그럼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가보다 낮은 로얄층 아파트가 생기는 거예요. 네. 남은 거는 좀 더 안 좋은 자리겠죠. 네. 얘네들이 더 비싸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안 팔려. 그러면 그냥 시간만 가는 거예요. 안 팔리고. 그러면 뭐냐? 분양자들은 이때 잔금을 못 치는 분들은 소송으로 갑니다. 그럼 이제 소송비 날려, 뭐 이제 심적 부담 생겨, 뭐 여기서 얼마가 더 나가야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빨리 잔금을 치르고자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양 시장에서 입주 미분양이 나오면 네. 분양 받은 사람들이 다급해지는 그렇죠. 것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네. 근데 이게 일반 시장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는 네. 아직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 이 분양권자가 그 좀 이제 분리해서 나눠보면 투자자가 좀 많은 상황과 실거주자 위주의 상황이 이제 나눠질 수 있는데 투자자가 만약에 이제 많이 받았다 이런 경우는 이제 바로 나타나요. 네. 투자자들이 있는 경우는 다른 집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급하니까 뭐냐면 기존 집을 팔아서라도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대출도 안 되고. 그러면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집을 뭔가를 뭐 행동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럼 급하니까 빨리 던져야 돼요. 근데 사는 사람이 또 없어. 급하게 급매물로 막 던져야 되는 거죠. 수요는 없고 공급만 생긴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가격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투자자들 위주로 돼 있을 때는 빨리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실소유자들 위주일 때는 어떠냐? 실소유자들은 완전 패닉 상태가 되잖아요. 중요한 거는 사람의 심리 상태는 쉽게 전염병처럼 전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투기 시장이 될 때도 점점 투기하는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벌고 가만히 있던 사람도 값이 들어와가지고 투기 상황이 되고 이렇게 해서 막 점점 들불처럼 막 번져가잖아요.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공포도 쉽게 전이가 돼요. 그러면 이 실거주자 입장이 되더라도 이 사람들은 완전 패닉 상태거든요. 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지금 시장에다가 분양권을 막 싸게 막 던져요. 근데 지금 나오는 정책에서 하락기로 가는 그런 분양 조건은 네네. 어쨌든 실거주 요건이라던가 네. 이런 게 다 좀 타이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실거주자도 판다는 게 약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 그거는 뭐냐면, 자, 실거주 요건이 필요한 거는 뭐냐면, 양도 차익이 생겼을 때, 네. 양도세를 면제받기 위한 거주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비과세가 되기 위한. 그렇죠. 이게 의무적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팔 수 없는 건 아니다. 그렇죠. 예, 팔 수 없는 게 아니고, 네. 양도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 2년 실거주를 해야만 네. 양도세 면제를 받는 그런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거주를 계획하고 있는데, 떨어졌어요. 그럼 양도 차익이라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러면 거주 요건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일단 빨리 정리를 하는 게 급선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는 거네요. 그렇죠. 내 집 네. 마련보다. 그래서 이런 게 또 혹시 전매 제한이나 이런 게 막 걸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분위기 막 확 다운된 상태에서 그냥 입주를 하는 거죠. 이제 입주도 안 되는 거죠. 입주도 못 해요. 그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네. 못한 상황이. 그러니까 완전 그냥 패닉 상태만 되고 공포스러운 상태만 되고 해결이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아파트의 분위기가 주변으로 번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문제는 뭐냐면 새 아파트라는 건 항상 우리 그 동네에서는 가장 좋은 집이잖아요. 선망의 네. 대상이죠. 근데 이 가장 좋은 집이 가장 공포스러운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옆집으로 다른 분위기로 번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 아파트도 이미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미분양도 넘쳐나고 매수자들은 이미 안 사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급매물들은 간간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버티는 사람들은 네. 버티지만 매수자들이 안 사면 급매물은 항상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네.
이런 그 분양권자의 패닉 상태는 쉽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꼭대기를 찍고 내려올 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그렇죠.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현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곳곳에 이제 이런 비슷한 분위기 상황들이 이어지면 뉴스에 이제 이런 것들이 대거 계속 보도가 될 거란 말이죠. 그렇겠네요. 이런 실거주자들의 사는 분양은 솔직히 지금 수도권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수도권에서 여기저기서 그런 현장이 발생한다 그러면 진짜 분위기가 형성이 되겠네요. 네. 그렇게. 그냥 이 분위기가 들불처럼 똑같이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번져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매도자들이 집을 가진 사람들이 버티기가 어렵게 돼요. 같이 공포에 휩싸이면서 빨리 정리하는 게 가장 비싼 가격이다. 빠져나와야겠다. 네, 이런 이게 생각이 되는 드는 거예요.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막 이때부터 같이 던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때부터 폭락이 오는 거예요. 입주 미분양의 그런 공포 심리가 일반 매매 시장에서도 전이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제 호가를 놓쳤던 게 높였던 게 점점 낮아지면서 이제 실거래가도 하락을 찍는 네. 이렇게 하락의 신호탄이 되죠. 그러니까 일단 그 입주 미분양이 나기 전부터 일반 시장 분위기도 약간씩은 하락하되 여기서 막 폭락 같은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아요. 네. 실제로. 그래서 버티고자 노력하는 매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급매물은 나와서 거래는 되고 그다음에 좀 멈추고 조금 호가 다운되고 뭐 이런 식으로 완만한 하락을 그리는 상황이 이제 시장이 그려지다가 입주 미분양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진짜 하락이 기울기가 가파르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뭔가 이 하락이 들어가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분양, 네. 미분양에 대해서 좀 주시해야 된다 했었는데 그렇죠.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려면 입주 미분양을 네.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전문가들이 입주 물량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는 이 물량 자체가 얘를 말하는 거예요. 입주 물량인데 미분양인 상태의 입주 물량. 이거는 진짜 완전히 시장 자체를 초토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신기하네요. 미분양만 생각했지 입주 미분양이 일반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솔직히 생각 안 해봤거든요. 네네. 근데 진짜 하락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시장이 네. 되는 게 입주 미분양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을 파악할 때 핵심이 매수자와 매도자들의 심리 상태. 이게 핵심이다. 상승장을 멈추게 하는 역할은 매수자의 적극성이 이제 없어지는 그 순간부터 정체기가 오기 시작하고요. 정체기가 갖춰진 다음부터 이제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는 이때부터 매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당연히 매수자들은 안 사는 게 이제 당연하게 되어 있는 거고 매수자가 안 사기만 해서는 하락하지 않아요. 매도자들은 버티거든요. 네. 버티는데 이때 매도자들이 공포스러운 순간이 오면 그때부터 폭락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 공포의 순간은 입주 미분양. 네, 입주 미분양. 그래서 실제로 외환위기가 오거나 외부 충격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 단순히 이게 그냥 시장으로 바로 압력을 주는 게 아니고 네. 이게 분양시장으로 영향을 줘서 분양시장에 입주 미분양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하락을 가파르게 했던 부분이 2008년 이후에 이제 하락이 가파라지는 시점이 2010년이거든요. 네. 2010년이 뭐냐면 딱 입주 미분양이 생기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결과로만 따졌지 그 과정은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네. 따져보니까 그것도 입주 미분양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네. 거예요. 오늘 시간은 정말 이 하락을 가늠할 수 있는 이 네. 기준이 뭔가에 대해서 좀 네, 네. 얘기를 해봤는데 저만 좀 기분이 좋은 건가요? 뭔가 좀 나만 알고 싶은 이런 비밀을 알게 된 느낌이랄까요. 네. 근데 오늘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